달러 인덱스, 달러가 조금 가치가 약세로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우리나라 대형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외국인 쪽도 크게 높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고민, 인플레가 혹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게 아니냐. 오늘 모신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투자 전략팀 이재만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이재만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뵙고 네. 오늘 뵙는데 그동안 이제 증시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주가. 하지만 또 올 초에 보면은 뭐 3,400, 3,500 뭐 계속 상향 전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 이제 좀 그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장은 더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강세장에 대한 그 기존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뭐 유동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풍부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코로나19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는 있는데 의외로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측면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수출도 여전히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강세장의 기조 자체를 크게 바꾼다 이런 의미는 아직까지는 변화의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좀 여전히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던 뭐 미국의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지면서 생기는 약간 박스권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뒤에 있는 진행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 상반기 뭐 1월 달만 해도 되게 기대감들이 컸잖아요. 막 상승 폭이 크면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조정,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뭐 이런 대형 수출주, 우량주들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도 이게 내 주식은 빠졌네, 막 이런 느낌. 네. 예, 그래서 되게 좀 지루해하고 실망해하는 그 주린이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특히 우량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대형주는 이제 좀 어려운가요, 상승하기가?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적들이 워낙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측면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약간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약간 이제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 이런 쪽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관련해서는 크게 아직 의구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들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는 아직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주가라는 게 되게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혹시 올해 좋은 실적들은 이미 주가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체적으로 다 반영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현재는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우리나라 대형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외국인 쪽도 크게 높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실적이 좋은 게 마지막이지 않겠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계속 파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나머지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지표는 뭐 전달에 비해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참 좋아지고 있고. 그러나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 해도 발표를 한다 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이미 작년 연말부터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내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있었던 기저효과를 크게 올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이제부터 이제 낮아지는 숫자들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다만 이제 내년에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은 약간 이제 몇몇 일부 업종들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전체로 막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세장의 기조가 유지된다는 의미는 뭐 이익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이 줄어들고
종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부터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진행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네. 올 초만 해도 사실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막 우리 증권사에서 막 일어났고 주린이들,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3, 4월서부터는 자동차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확 일어났단 말이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주도 그렇고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오히려 오늘 보니까 현대차 뭐 실적이 생각보다 네. 조금 실망스럽다는 일반적인 평이 좀 네. 나왔을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빠지고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긴 한데 이익보다 조금 더 중요해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추정치를 약간 흔히 얘기하는 추정치의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쇼크죠. 왜냐하면 추정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추정치를 약간 밑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안 좋은 2분기가 생각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3분기 추정치도 이제부터 낮아질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딱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걸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지는 폭 정도가 그냥 뭐 한 10% 정도 좋아졌다라고 좋아지면 그건 서프라이즈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계속 그러니까 추정치가 높아진 건 좋은데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졌고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그거를 훨씬 더 벗어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한 2배 정도 실적,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 한 2배?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도 서프라이즈라고 잘 얘기를 안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금의 이제 시장을 만드는 형태,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들, 그리고 대형주들이 잘 생각보다는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크지 않네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으니 그 기대치를 조정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와 관련된 뷰는 네. 지금 저희가 뭐 올 초에 가졌던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 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또 요즘 노이즈 들리는 게 네. 목표 주가들을 증권사에서 좀 낮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외국인은 또 계속 매도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최근 들어선 거의 산 적이 없는 정도로 한 번도 이제 시각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낮추는 데에 대한 요인은 뭐 이제 실적이 낮춰져서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데다가 약간 이제 목표가 대비해서 괴리율들이 너무 많아지게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추정치는 낮추어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굳이 반도체에 대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미국의 다른 흔히 얘기하는 거대한 투자 기업들 자체들이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다 필요한 건 옛날처럼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4차 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이 흔히 얘기하는 상반기 때 뭐 자동차도 좋아질 거고 반도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을 놓고 보게 되면 이익 비중이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쪽 업종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아졌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철강도 그랬었고 예를 들면 화학 업종도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는 폭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동차가 좀 실적이 좀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익은 늘어났는데 이익 비중이 떨어졌다는 건
다른 쪽 업종들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형태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은 올해 전체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주가에도 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다는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현재 시장,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반도체 산업 글로벌리 이 전망은 상당히 지금도 유효하다, 유망하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생각을 해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객적이 주가가 좀 부진하긴 했는데 나머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생각보다 중소형주들은 훨씬 더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특징도 어떻게 보면 업황이 나쁘면 1등도 안 좋고 2등도 안 좋고 3등도 안 좋은데 업황이 괜찮다는 의미를 아직까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형주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나머지 IT 또는 반도체 관련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해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주가의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뭐 등락이 어쩔 때 보면은 예. 뭐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오를 때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 같은 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요즘. 일단 실질적으로 빠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또 업황을 보실 수 있는 가장 또 대표 지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지수하고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은 편은 맞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쪽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막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 소외됐을 뿐이지 실제로 올해 자동차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전체로 놓고 보면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면 자동차 업종도 주가 수익률은 나름대로 좋은 편입니다. 다만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대비 또는 뭐 내가 보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대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거죠. 반도체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은 게 나스닥 대비로 보게 되면 소외가 되어 있는 형태. 누군가를 벤치마크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외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에서도 그 반도체주가 그렇게 핫한 그 투자 매력도가 높은 그런 테마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예, 그냥 특별하게 물론 반도체가 굉장히 그 업황이 나쁘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이 약간의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는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성장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다시 조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들이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최첨단 산업은 맞긴 합니다만 아주 그게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은 아니고 성장의 흔히 얘기하는 상품과 같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쪽 대비해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로 우리가 오히려 신성장 어떤 뭐 4차 산업의 최첨단 성장주로 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빅테크, 네. 뭐 클라우드 뭐 네. 이런 기업들이고 네. 후방 기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게 전방 기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반도체가 그 흔히 얘기하는 산업을 만들고 시대를 만들진 않고 그 앞단에 있는 또 다른 흔히 지금 얘기 주셨던 뭐 4차 산업, 빅테크 또는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반도체의 수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산업들이 지금은 먼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게 낙수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도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데 시기가 약간 조금 시차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라면은 반도체주, 뭐 삼성전자, 뭐 이건 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떠나서 미국의 반도체 주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뭔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게 상승하면 한국도 자연히 따라가기는 네. 패턴이니까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이게 시기가? 제가 시기까지 맞출 수 있으면 그렇죠. 어떤 좋기는 현상. 한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이게 다만
우선 그런 앞서 말씀하신 뭐 빅테크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결국 반도체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막 투자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쪽들이 약간 주춤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빅테크 산업들은 돈도 잘 벌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막 이 독점 기업들의 거의 컨셉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시절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성장률이 좀 둔화될 때도 굉장히 주가가 좋은 이런 형태들이니까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부각이 된 거고 뭐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진행 상황이 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좀 불투명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뭐 클라우드 센터가 됐든 네. 여러 가지 그 투자 이런 어떤 계획 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일 때 반도체주도 움직일 수 있다. 네, 같이 연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증시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횡보 조정장을 보이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 이유로 네. 수급을 많이 꼽으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외국인이 사줘야 그러니까 반대로 증시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건 뭐 사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 더 팔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뭐 환율 문제도 있고요. 네. 외국인의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왜 일단 매도한다고 보세요? 외국인의 매도가 왜 일어날까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그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환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선진국 통화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죠. 뭐 엔화의 비중이라든가 유로화의 비중이 높고 이런 형태긴 한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때 자금은 다른 쪽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이 된다는 쪽은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신흥국 쪽에도 투자가 되는 거고 대체 자산 뭐 이런 것들에 투자가 되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모든 주변국들이 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가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잘 안 가고 항상 약간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냥 선진국 특히 미국 안에서만 돌아서 움직이는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외국인이 언제 살까요는 답이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인덱스, 달러가 조금 가치가 약세로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러 약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성장률에 대한 그 기대치를 자꾸 높이고 있으니까. 네. 언제 근데 미국의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죠. 올해 연초에 출발할 때 미국 성장률이 한 3에서 4% 올해 정도 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6% 이상의 성장률을 올해 낼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추정치가 틀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대신 그러면 내년에도 6%를 성장할 수 있을까가 이제부터 고민이겠죠. 왜냐하면 올해는 수많은 기저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6%대를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도 6%를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이 좋아지는 거죠.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 성장률들이 예전의 수준으로 복귀를 한다든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면 자금은 이제부터 신흥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낮아지면서 다른 국가들도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달러를 초강세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오히려 그냥 여전히 미국만 좋구나. 미국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두 개의 갈림길에 지금은 딱 서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성장률 추정치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이 가장 이거를 이제부터 흔히 얘기하는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딱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그렇게 강세로 가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딱 지금이 확인의 단계에 서 있는 거죠. 과연 미국이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때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이 좋아질 거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신흥국 증시론 자금이 유입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이 둔화될 때 다 같이 둔화되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만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달러가 초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딱 이게 갈림길에 지금 딱 서 있는 상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갈림길에서 더 우리가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어떤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 조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앞으로 놓여져 있는 이 리스크 요인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할까요? 증시에서. 이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연준이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먼저 올리는 선택은 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을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가능성이 되게 높기는 하겠죠. 올해가 아니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 실행을 하게 될 텐데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고 유동성을 좀 줄이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금리는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원론적으로는 맞기는 한데요. 이게 원론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바로 2014년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이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을 실행을 했었죠.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미국의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던 거죠. 대략적으로 한 3% 정도에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는 왜 떨어졌을까? 그거는 성장률이 둔화됐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졌던 게 유동성이 조금 이제 흡수되고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성장률이 같이 낮아지는 거죠. 기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부각된 고민은 금리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약간 흔히 가장 안 좋게 볼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금리도 따라 올라가 주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즉 어떻게 보면 약간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 압력이 흔히 얘기하는 성장률을 둔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전에 한 1.8까지 갔던 게 지금 한 1.2%대까지 낮아졌던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고민, 인플레가 혹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이 많이 조금 투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그러니까 참 불확실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쪽으로 축이 기울 것이냐 이제 우리가 계속 민감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투자를 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높은 하이 퀄리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조금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성장률을 보는 대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가는 그냥 물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성장률을 바라볼 때 기업 측면에서는 매출의 증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제품들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이제 성장률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형태죠. 근데 지금은 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 성장, 제품의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업들이 쉽게 올리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갖는 고민은 그런 거겠죠. 여태까지 내가 싼 물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제조를 했었는데 물가가 높아지니까 제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나. 그러면 기업은 제품의 판매 가격이 뭐 정체되거나 낮아지고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최대의 고민은 이제부터 마진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100원을 팔아서 한 10원씩 남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0원 팔면 10원 남기기도 어렵고 한 50원 정도 이제 5원 정도 막 이렇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럴 때는 반대쪽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거죠. 항상 높은 영업이익률, 항상 높은 마진,
뭐 이런 것들 잘 유지하는 기업들이 이제부터 눈에 들어오게 되고 공교롭게 또 그런 기업들이 성장률까지 좋다라고 이익 성장률 뭐 흔히 얘기하는 매출 증가율 이런 것까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라는 거에 수식어가 붙는 거죠. 아, 마진 높은 성장주들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어떤 특정 섹터 내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들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섹터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높은, 즉 흔히 얘기하는 하이 퀄리티라고 불리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런 기업들이 누가 있냐면 잘 아시는 당연히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밑에 기업들을 보게 되면 비자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네. 운영하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그러면 카드 업종이 좋아서 이런 거는 절대 아니죠. 그냥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 밑에 또 보시면 뭐 P&G라는 기업. P&G라는 기업은 개인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용품이고 뭐 이런 쪽들 필수 소비재가 좋을까? 그런 쪽은 아니죠. 그냥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업종으로 찾으시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기업 단위로 이제부터 좀 찾아봐야 되는 하나의 조금 더 수고가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쪽들의 기업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